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조금 하다 말긴 했는데,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앱스트랙은 넘어가고, 이제 이 리뷰 논문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말이, 딥러닝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 전문가에 의해서 튜닝되는 부분이나 개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고자 이제 최근에는 그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전부 자동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들이 이제 AutoML의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제시를 하고 각 구성 요소별로 어떤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으로는 데이터 준비, 프리퍼레이션,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그다음 모델 생성, 모델 평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 도식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각 구성별로 얘기를 하다가 뒤쪽 부분은 사실 거의 나스 얘기로 이제 많이 그 정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모델 제너레이션 부분에서의 이제 뉴럴 아키텍처랑 아키텍처 옵티마이제이션, 그다음 모델 에스티메이션 부분이 나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 단계를 보면은 사실 모든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리퍼레이션도 이제 좀 여러 개로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컬렉션, 그 다음에 정제하는 클리닝,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컬렉션에서는 가장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벤치마크 데이터셋, 뭐 시파텐이나 엠리스트나 이미지넷 같은 걸 사용하는 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웹이나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생성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인바이러먼트, 그런 오픈 AI 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유니티라던가 그런 환경들을 말하고, 겐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나오는 생성 모델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겐 같은 거를 뭐 어떻게 쓰이는지를 예를 들어보면은, 제 옛날에 회사에 잠깐 있었을 때 그 옆팀에서 하던 게, 어, 유방암이었네. 유방암을 하는데 이제 유방암이 아닌 정상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유방암인 데이터에서 이런 사람이 만약 정상이었으면 어떻게 나올까? 그걸 만드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이제 그걸 또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기했고, 그다음 데이터 클리닝은 이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노이즈를 줄이는 작업이고, 가장 쉽게는 아니고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데이터의 도메인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어떤 도메인 지식에 의해서, 이거는 불필요한 정보다라는 방법으로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조금 이제 어떤 전문적인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이나 뭐 GCP 뭐 아니면 다른 크라우드 소싱 방법에서 여러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그걸 종합하는 그런 방법이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최근엔 또 이렇게 뭐 부스트 클린이나 알파 클린 같이 클리닝 작업도 자동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사실 특히 이미지 쪽에서는 요즘 딥러닝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항상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양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컬렉션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데이터의 이제 다양한 분포를 만들어서 좀 더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레귤라이저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한마디 추가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연구를 봤는데, 컨믹스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개발한 모델인데, 예를 들어 개랑 고양이 사진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통은 개 사진을 어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뭐 랜덤하게 크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반전을 준다거나 이렇게 뒤집는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는데, 여기 컴믹스에서는 그 개 사진의 일부를 자르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고양이 사진을 붙입니다. 그래서 머리 쪽은 개, 꼬리 쪽은 고양이,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고 이제 라벨도 그 면적만큼, 원래는 무조건 개가 원화 벡터로 1, 0, 0 이렇게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커넥트를 하게 되면은 뭐 0.6, 0.4 이런 식으로 라벨을 주게 돼서 좀 더 데이터의 로컬라이제이션한 특징들을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해서 더 성능이 좋아졌다.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요즘에 굉장히 참신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겨 2는 데이터 준비에 이제 플로우 차트를 그린 건데, 처음 시작했을 때 데이터가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은 일단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탐색을 하고, 없으면 뭔가 생성을 해야겠죠. 데이터가 충분히 있으면 데이터의 이제 퀄리티를 봅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높여야 되냐? 클리닝을 하고 괜찮다. 그럼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모델의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각 데이터 타입별로 어떤 그 어그멘테이션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그다음 피처 엔지니어링은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로부터 뭔가 특징을 추출을 해야 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델 자체는 숫자밖에 안 되니까 원래. 그래서 데이터와 피처는 여기서 표현하기에는 머신러닝의 이제 어퍼 바운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모델을 써도 데이터랑 피처가 안 좋으면 좋은 성능을 내기 어렵다. 인데 사실 근데 요즘 딥러닝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게 피처 엔지니어링까지도 이제 모델링 쪽에서 담당을 하게 되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모델에서는 그만큼 피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결국은 그 데이터와 피처가 만든 어퍼 바운드에 근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근사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은 크게 세 개가 있는데, 먼저 피처 셀렉션은 필요 없는 피처를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셋을 선택을 하는 거고, 뭔가 새로운 피처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방법들이 컴플릿 서치나 휴리스틱 서치, 랜덤 서치 이런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 피처 컨스트럭션은 뭔가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트랜스포메이션도 이제 하나의 피처 생성 컨스트럭션으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로그 변환 같은 것도 이제 그 스키드된 데이터에서는 이제 로그 변환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은 뭐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것도 다 컨스트럭션 하나의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처 익스트랙션은 얘도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좀 더 차원 축소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CA나 ICA, 오토인코더 같이 큰 디멘션을 좀 더 작은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물론 이게 새로운 걸, 그러니까 완전 셀렉션은 아니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거긴 하니까 그 셀렉션이랑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피처 셀렉션 과정에서 어떻게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인데, 사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모델 제너레이션입니다. 모델 제너레이션은 어떤 부분을 탐색을 할 거냐에 대한 서치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탐색한 모델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서치 스페이스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머신러닝, 뭐 KNN, SVM,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론들과, 그 다음에 딥러닝, 그러니까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되겠죠. 여기서는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뭐 그 이전에 발표했던 캐시 뭐 이런 애들은 사실은 좀 전통적인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딥러닝은 이제 좀 더 스페이스도 훨씬 크고 뭐 이산적인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좀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메소드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 딥러닝으로 따지면 배치 사이즈나 러닝 레이트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또 항목이 있고, 아니면 모델 아키텍처 자체를 구성하는 모델 디자인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딥 뉴럴 네트워크 쪽에 이제 강조를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뭐 이제 나스 파이프라인을 여기서는 세 개로 구성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처음에 발표한 논문이랑 좀 유사한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스페이스,
아키텍처 옵티미제이션, 모델 에스티메이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서치 스페이스를 보면은 뉴럴 아키텍처를 이제 보통 이제 다이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 대그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방향이 있고 비순환적인 그래프, 노드랑 엣지로 구성된. 여기서 노드는 이제 그 텐서, 뭐 액티베이션 결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과정 결과값들. 그다음 엣지는 그 결과값들 사이에 이제 진행되는 오퍼레이션, 뭐 컨볼루션 레이어나 맥스플링이나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진행이 되고 결국은 엣지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 세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처음에 시도했던 게 이제 엔타이어 스트럭처드 서치 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정말 작은 수준의 이제 그러니까 뭐 CNN 컨볼루션 레이어나 맥스플링 이런 레이어들을 이제 가지고 전체 모든 모델을 다 구성을 하는 탐색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아무래도 모델이 깊어지면은 사실은 셀 베이스보다는 더 좋은 성능을 내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왜냐면은 셀은 같은 셀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엔타이어 스트럭처가 그런 장점은 있으나 너무 많은 연산 비용이 필요로 해서 막 처음에 나왔던 논문들이 막 몇천 GPU 시간 걸리는 게 사실은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트랜스퍼러빌리티가 낮다라는 점이 있는데 트랜스퍼러빌리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그러니까 시파10에서 최적화한 모델을 뭐 이미지넷에서 쓸 때도 성능이 잘 나오냐? 왜냐면은 모든 데이터셋마다 새롭게 이 낯을 하기엔 너무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하니까 일단 작은 데이터셋에서 뭔가 잘 된다. 그러면 이걸 갖고 큰 데이터를 써보자. 이런 식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러빌리티도 되게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얘는 그 데이터에 적합하게 이게 완전히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트랜스퍼러빌리티가 좀 낮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많이 거의 좀 표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셀 베이스드 서치 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셀을 이제 좀 블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반복해서 쌓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최적화한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냥 그 셀만 만들고 그 셀을 그냥 반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냥 학습시켜보고 결과를 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크게 노멀 셀과 리덕션 셀이 있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층이 깊어질수록 차원을 늘리면서 그 이미지 레졸루션을 계속 줄이잖아요. 그 피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 크기를 유지하는 노멀 셀과 크기를 줄이는 리덕션 셀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셀을 최적화하면 됩니다. 다음 하이어라키컬 서치 스페이스는 이 셀 레벨이랑 네트워크 레벨 또 이제 한꺼번에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한 건데 셀 같은 이 부분이 이제 셀인데 이 셀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이런 식으로 셀을 계속 쌓아서 구성을 하게 되고 얘는 이제 셀 단위와 이 셀을 어떻게 연산을 할 건지를 한꺼번에 그 두 개의 레벨에서 하는 하이라키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옵티미제이션은 결국은 서치 스페이스 중에서 제일 좋은 아키텍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방법인데, 크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기는 5개 정도, 그러니까 차라리 더 있는데 제가 좀 줄였어요. 좀 중요한 것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볼루셔널의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전 알고리즘으로 찾는 건데,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의 이제 각 알고리즘의 차이를 만드는 거는 결국은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인코딩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코딩이라는 거는 얘네가 갖고 있는 뭐 진 타입이라고 하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변형을 하면서 그 가장 좋은 진 타입을 찾는 건데 그 인코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 또 유전 알고리즘 자체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뭐 뮤테이션이라던가 그런 방법론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모델이 각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광학습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사실 이것도 기존에 이제 좀 그 미분이 되지 않는 문제를 대표적으로 하는 게 원래 이볼루셔너리랑 레인포스먼트라서 같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주로 RNN을 사용을 해서 셀의 이제 구성을 시퀀셜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키텍처 인코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 뭘로 쓸 거냐, 뭐 DQN을 쓸 거냐, PPO를 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볼루션이랑 레인포스먼트의 이제 한계점, 학습 과정이 좀 느리다, 비효율적이다. 라는 그 한계점을 이제 타파하고자 나온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의 방법인데, 사실은 원래 이게 직접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레이어를 뭐 콤보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걔가 이제 샘플링 돼서 나온 거니까 걔는 디스크리트한 밸류가 갖고 있어서 걔를 선택함에 따른 로스를 미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얘는 이제 뒤에서 잠깐 서술을 할 다트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컨티뉴어스하게 만들어서 미분 가능한 모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그리드 앤 랜덤 서치인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뭐 처음에 머신러닝 하면은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제일 단순한데, 사실 이게 보면은 성능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어, 뭐, 매트릭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드랑 랜덤 서치를 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좋냐,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꽤 괜찮은 벤치마크가 된다. 왜냐하면 구형이 너무 단순하고 그러면 성능이 괜찮으니까 사실은 이거 써도 그냥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옵티미제이션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 개 섞은 거예요. 뭐 유전이랑 강학습을 같이 쓴다거나 유전이랑 그레디언트를 같이 쓴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이볼루셔너리 알고리즘에 대한 피규어인데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일단 스타핑 크리티 그 기준을 넘었는지 뭐 종료 조건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되면 종료를 하고 아니면 이제 알고리즘 시작되는 건데 그 파퓰레이션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특정 몇 개를 셀렉션을 하고 그다음 서로 섞고 좀 노이즈도 주고 그다음에 성능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또 몇 개 좋은 걸 섞고 선택하고 이런 방법의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 나스에서 강화학습을 쓰는 건데 이 RNN 에이전트가 아키텍처를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구조를 시퀀셜하게. 그래서 1번 레이어에는 뭐, 2번 레이어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걔로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환경에 전달을 하면은 얘가 이제 그 아키텍처를 일정 수준까지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봅니다. 그다음 그 결과가 이제 얘한테 리워드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대의 리워드를 이제 누적 리워드를 얻기 위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도록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그 저번 논문에서 언급을 했던 거는 결국은 사실 얘가 리워드 말고 다른 걸 받을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왜냐면 보통 인바이러먼트를 뭐 핑퐁이 아니라 그 아타리 게임에서 그 벽돌 깨기 같은 거 보면은 이 연속된 프레임 한 4개를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스테이트로 들어오는 건데 사실 얘 스테이트로 받을 게 여기서는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그냥 멀티 암드 밴딧 아니냐? 그럼 그거 문제로 그냥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런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이 되는 RNN 구조에서 처음에 인풋이 들어오면은 컨볼루셔널 얘는 이제 뭐 그 인풋을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다양한 요즘 뭐 레지듀얼이나 댄스라던가 그런 다양한 그 CNN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풋을 다양하게 어떤 인풋을 사용할 것이냐를 해서 좀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트인데 사실은 제가 좀 중점으로 연구의 벤치마크로 이제 삼고 있는 그런 연구라서 가져와 봤는데 어, 얘가 그 결국 어떻게 컨티뉴어스하게 가져가냐 디스크리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O라는 그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이 K개가 있어요. 뭐
컨브 3x3, 뭐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이런 식으로 K가 쭉 있으면은 걔를 사실은 다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그 연산의 결과값이 나오면 걔그 연산에 대한 웨이트, 그 알파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파로 웨이티드 썸을 해줘요. 그게 이제 다음 레이어의 그 노드 값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알파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어떤 연산의 가중치를 줄 것이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가중치가 사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똑같잖아요. 다 비슷할 텐데 여기서 연산을 하다 보면은 알파 자체가 이제 미분이 돼서 학습이 되니까 점점 진해지는 거죠. 아, 여기서는 이 파란색 연산이 더 도움이 된다. 여기서는 이 빨간색 연산이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키텍처 알파를 구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값, 알파가 가장 큰 값, 아그맥스를 하는 이제 그 오퍼레이션이 이 아키텍처의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의 디스크리트한,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델 평가 방법인데, 뭐 사실 어떻게든 모델을 찾아서 생성을 했으면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시그널을 받아서 더 좋은 모델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과정인데, 단순하게 그냥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검증을 하고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요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연산량이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회피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됐는데 가장 단순한 건 로우 피델리티죠. 뭐 데이터 크기를 줄인다거나 원래 뭐 해상도가 224 by 224짜리를 뭐 64 by 64로 만들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크기는 그거죠. 그 개수를 줄인 거, 해상도를 줄인 것도 있고 아니 모델 크기를 뭐 채널 수를 64에서 뭐 16으로 4분의 1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치 헤어링은 이전에 결국 계속 탐색을 하면서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그거를 원래는 그냥 기본 버리게 되는데 그걸 버리지 말고 이 레이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 쓰자. 이 레이어의 웨이트를. 그런 방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 서로게이트 같은 경우는 모델을 직접 학습해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의 아키텍처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이 어떤 성능을 낼 것인지를 예측하는 서로게이트 펑션을 만들어 보자. 이런 방법이 되고 얼리 스타핑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유전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탐색을 하게 되는데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거는 밸리데이션에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애들 그냥 미리미리 버리는 거죠. 그렇게 빨리빨리 끝내는 그런 방법이고 리소스 어웨어는 이제 이것도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정 모델 사이즈 아니면은 특정 연산량, 레이턴시, 시간을 주고 버짓으로 주고 이거를 만족하는 애들만 찾자라고 이제 평가 요소에 추가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최근 나스 논문들의 이제 성능을 보게 되는 건데 뒤로 처음에는 사실 되게 시간 긴 것들도 많죠. 뭐 2천, 3천, 2만 이런 거는 사실은 진짜 기업에서도 하기 힘든 그런 연구들인데 사실 성능을 보면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얘가 뭐 97점인데 그 요즘 나온 거를 보면은 엄청 줄어들었죠. 0.3, 0.1 이런데도 성능은 더 좋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트가 있죠. 다트가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시간을. 그래서 97인데 뭐 1.5가 되고 뭐 피다트 얘도 이제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애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 정리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플렉서블 서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셀 단위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그 셀의 반복이 되는 거고 그 셀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 사람들이 연구를 해 놓은 레이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 요소가 뭐 컨볼루셔널 레이어도 있고 딜레이티드 컨볼루션 레이어도 있고 세퍼레이티드 컨볼루션 레이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사실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탐색을 하면서 만든 고차원적인 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기본적인 연산만 주고 나서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렉서블 서치 스페이스도 이제 좀 이슈가 되고, 그다음 지금 나스가 물론 요즘에는 조금 다른 노력들이 있는데 너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 벤치마크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게 나스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될 수도 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텍스트 쪽에서는 지금 유행이 나스라기보다는 그 거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어 두고 뭐 파인 튜닝이든 원샷이든 그런 큰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한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나스가 사실은 걔네들보다 성능이 잘 안 나와요. 지금으로선. 그러면은 결국은 뭐 나스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큰 모델 하나 만들어놓고 그냥 그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에어리어에서 좀 나스를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항상 딥러닝 하면 따라 나오는 말이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인데, 이거는 이거는 뭐 연구가 되고 있겠죠. 이미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처럼 이 나스 쪽에서도 왜 이런 모델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큰 이슈예요, 나스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있을 때 이거를 다시 해보는 그게 어려워요. 리프로듀스가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컴퓨테이션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 몇천 GPU 써서 한 거를 그냥 실험 한번 해보겠다고 다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 여기에 관여하는 또 다른 그 컨피그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셀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아니면은 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 어떻게 정의를 했냐. 근데 그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능을 그대로 재현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뭐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랑 아키텍처 최적화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피처 워크로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스는 계속 아키텍처 설계만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레이어를 몇 개를 할 건지, 배치 사이즈 뭘로 할 건지, 러닝 레이트 어떻게 할 건지 그것들도 사실은 튜닝을 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가 정말 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할 수는 없냐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 데이터 프리퍼레이션부터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AutoML 파이프라인 플랫폼 같은 것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딥러닝 연구에서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받고 이렇게 쓰다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전 데이터를 잘 기억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도 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이제 한 번 학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라이프롱하게 배워가는 지속적인 컨티뉴어스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나스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나요? 네, 질문. 이 페이퍼도 서베이 페이퍼고 최근에 나온 부분이고 방대하죠. 17페이지 잠깐 좀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나오는데 지금 퍼블리시드 인 해서 2016년도부터 쭉 17, 19, 18 해가지고 최근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최근 레퍼런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방법론들이 일단 이렇게 있고 이 안에서는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17, 19. 그러면은 그 방법론 EA 어 이게 거의 뭐 대표작들이 여기 다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GPU 데이스 이 부분도 낮추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면서 이 페이퍼 좀 어때요? 안 했던 거의 지금 커버를 다 한 건가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은 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페이퍼가. 페이퍼가 그 꽤 높은 저널이에요. 지금 이 나온 저널이 5점대가 넘는 임팩트 팩터가 5점대 넘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5점대 넘는 게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좋은 저널에 서베이 페이퍼로 굉장히 빨리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본 거고 그래요. 특별히 질문이 있으면 계속 이후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다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네. 다트는 저쪽 GD 쪽이네. GD. 네, 그레디언트를 사실 얘네가 제일 먼저 제안을 한 그런 연구입니다. 2019년. 이게 뭐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뭐 얼마 엄청나게 된 것 같지만 지금 2021년 1분기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 19년이니까 1, 2년밖에 안 된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좋아요. 뭐 특별히 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네. 어, 그 셀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질문의 제목부터 말하자면 셀의 범위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 여기서 보면은 셀 안에 지금 블록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셀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셀 안에도 스트럭처가 있고, 그 다음에 셀 전체도 사실은 어떤 네트워크라는 큰 스트럭처 안의 한 부분인데, 네네. 일단은 제가 이제 논문이랑 보고 들은 지금 여기 그 발표해 주신 데에서 들은 바로는 셀의 가장 큰 특징이 그냥 셀 자체를 하나의 고정된 구조로 사용하는 그 최대 단위를 일종의 셀이라고 지금 칭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정된 구조로서 쌓을 수 있는 최대 단위를 지금 셀로 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뭐 레스넷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셀 자체는 아주 단순한 컨볼루전 두 개를 붙여놓고 그 연결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댄스넷 같은 경우도 결국엔 똑같은 셀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구성을 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했고요. 연결을 시도를 했고요. 근데 뭐 피라미드 넷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있는 셀 자체도 조금 특이하고 컨볼루전 네트워크 자체도 좀 특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 같은 경우로 가면은 트랜스포머 셀 같은 경우는 셀 하나가 굉장히 사실은 좀 핵심 개념이잖아요. 어텐션 같은 것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안에 뉴럴 네트워크도 꽤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셀의 범위를 정의하거나 셀을 구축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셀 안에 있는 어떤 블록들을 구축하는 것들은 지금 각각의 연구마다 다른 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한 것보다 좀 더 명확한 셀의 정의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 셀이 이제 제가 그 다트 코드를 봤을 때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셀 기반의 연구들은 좀 어느 정도 그 틀을 갖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셀에도 이제 안에 스텝 수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이라고 하면 이 블록을 결국 몇 개 만들 것이냐를 이제 정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하나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보통은 애들을 많이 쓰는데, 이건 그냥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다트 코드인데, 참고로 다트 코드가 좀 볼만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다트에. 그래서 이게 얘네가 오피셜 코드고, 이 쿼크라는 분, 이거 오피셜 코드고,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파이토치로 구현을 한 건데, 얘도 파이토치긴 하거든요. 근데 얘의 문제는
0.3.1번밖에 안 되고 그 이유는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OOM이 떠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먹혀요. 그래가지고 사실 얘는 좀 리프로덕션을 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고 그래서 왜냐면 얘를 쓰려면 콜앱의 파이썬 버전을 낮춰야 되는데 또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분은 돼요. 제가 학습을 시켜봤는데 학습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면은 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 레이어의 그 채널, 그다음 건 이전 레이어의 채널, 그러니까 총 두 개를 받는 거예요, 스테이트를. 그다음에 이번 셀의 채널, 그다음에 리덕션이 진행이 되는지 안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레졸루션이 줄었는지. 그래서 레졸루션이 줄었다 이전에 그러면은 이제 리듀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스트라이드를 2를 줘가지고 반띵을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프리프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리프로세스. 그래서 S0가 이전 셀의 이제 그 노드 값이 되겠죠. 그 S1은 이전 셀의 노드 값. 얘를 받아가지고 그, 그 스텝 수가 이제 처음에 지정이 되는데 스텝 몇 개의 블록을 쌓을 거냐. 그래서 그것만큼 이제 오퍼레이션을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스텝별로 합해서 다음 스테이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트릭트하네요. 네네. 예를 들면은 그 레지듀얼 연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셀, 이전 셀 두 단계까지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레지듀얼에서요? 아, 음, 네네. 네네. 그렇게 셀도 두 개, 앞에 있는 두 개까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실 내용도, 이것도 그냥 범위를 줄인 거죠, 연구자들이. 네, 범위 또 네. 그 밑에서도 그냥 마지막에는 썸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미리 정해놓고 사실은 네네. 다트 그 안에서 어떤 정해진 그 서치 스페이스가 그렇게 정의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알파 값만, 그 웨이트만 최적화를 시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으로 가져갈 거냐만 탐색을 하는 거죠. 어허. 혹시 나중에 다트 논문도 리뷰해 주시나요? 아, 네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그때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개별적으로 그 관심 있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퍼 리딩 리스트를 이제 그 얘기할 때 그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나요? 네, 네. 그때? 저도 이제 네. 저도 다트라는 논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떤 그냥 그 읽다 보니까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어떤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이뤄낸 어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그런 논문이라서 그 단순히 정확도나 새로운 방법론 하나가 제시됐다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생기네요. 네. 브레이크 스루라는 단어를 또 표현을 했네. 브레이크 스루. 돌파구. 예. 또 질문 있나요? 지금 용선이가 이 부분 정리한 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고 이 페이퍼 서베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빨리 이제 우리가 탐색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속속들이는 정말 이제 그 페이퍼에 직접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정도로 요번 그 서베이는 마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